아이고, 이 늙은이가 옛날 일만 꺼내면 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내 고집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젊은 날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될 뿐이랍니다. 제가 얼마나 모질고 독한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털어놔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을 열게 되었지요. 친정집은 언제나 붐비는 곳이었어요. 제가 막내딸이라 그런지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 고집은 웬만해서는 꺾이질 않았답니다. 아버지 볼멘 소리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어머니 속 썩이는 일은 밥 먹듯이 했지요. 특히 제 아들 정우를 시집 보낼 때 말이에요. 제가 한번 결정하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게 제 성격이었거든요. 정우는 착한 아이였지만 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 아이도 저를 어려워하긴 마찬가지였답니다. 며느리감 될 아이가 정한 날짜에 혼수 준비를 다 못해왔을 때 말이에요. 저는 그날 친정 부엌에서 살독 뚜껑을 쾅 닫으며 그랬지요. 이 집안은 예의를 모르는구나. 이래서 우리 아들 평생 어깨 펴고 살 수 있겠어? 이래서야 누가 사돈이 되겠다고 덤벼들겠느냐. 저는 제 말 한마디가 칼날 같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을까요? 그 처자가 저를 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도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랬지요.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 집안은 융통성 없다고 욕먹어도 할 말은 해야 한단다. 네가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면 뭐하니? 제가 너무 심했지요. 제 고집 때문에 친정 식구들까지 저를 혀를 차며 보았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오셔서 조용히 제 팔을 잡고 속삭이셨답니다. 얘야, 내 고집은 내 복을 갉아먹을 수 있단다. 사람 마음은 내 밥그릇 뚜껑처럼 쾅 닫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소리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지요. 어머니 말씀도 옳지만 이 일은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 정우 인생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가 정한 잣대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발버둥 쳤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저는 혼수 목록을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제가 얼마나 대단한 시어머니가 될지 뽐내고 다녔지요. 제 자존심이 제일 중요했고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답니다.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사돈댁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요. 그분은 정우의 신부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이셨는데 늘 조용하고 손이 작아 보이는 분이었답니다. 우리 집은 장승 서 있는 고갯길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서늘했어요. 사돈이 오셨을 때 저는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혼수 준비건으로 며칠 전에도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저는 제가 정한 기한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자꾸만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오셨답니다. 제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지요. 괜찮다니요? 혼수가 준비 안 된 신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정우 얼굴에 먹칠할 셈이에요. 당신은 이 집안의 격식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날 사돈은 잔뜩 얼굴이 굳으신 채로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찻잔을 드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제가 놓칠 리가 없었지요. 그 떨림을 보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래, 나한테 찍소리 못할 거면서. 결국 내 뜻대로 될 테니. 그렇게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저는 사돈이 드신 차에 설탕도 제대로 안 넣었는지 쓴맛이 난다고 툴툴거렸어요. 사돈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했지만 저는 그 사과조차도 건성으로 들었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고갯길을 넘어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저는 그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저 내가 이 결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려 하셨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할 말이 남았을 텐데 뭘 그리 급하게 가시려 하시오? 라며 짐짓 비꼬았지요. 제 고집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때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수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려고 정우의 신부 집으로 갔었지요. 신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그 예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신부가 보이지 않았고 사돈은 자꾸만 한숨만 쉬셨답니다. 저는 삐딱한 자세로 앉아 두꺼운 혼수 목록을 펴보이며 말했어요. 자, 이불 세트 말입니다. 이 색깔이 아니라 제가 말한 고급 비단으로 다시 해야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저렴해 보여서요. 제가 정우대학 등록금 보태준 돈이 얼만데요. 체면이 있지. 사돈은 제 말을 끊으시더니 갑자기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그 종이는 제가 직접 작성했던 혼수 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부동산 계약서 같은 딱딱한 서류였답니다. 사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결혼을 파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제 아들의 결혼이 파국을 맞은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파기라니요? 지금 제게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준비가 다 뭐란 말이에요? 당신 지금 제 앞에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죠? 우리 정우가 무슨 흠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정우에게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네 집안과 맺어지려 한다는 것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너무 커서 온 동네가 들을 정도였을 거예요. 사돈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셨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정우 도련님은 흠이 없습니다. 저희가 흠이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흠이라니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날벼락을 치는 것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답니다. 저는 사돈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어 꼭 참았어요. 흠이 없다면서 왜 파기를 합니까? 당장 이유를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그분은 그저 죄송합니다. 만 반복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만 그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 얄미운 사돈이 제게 이런 식으로 굴욕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요. 저는 그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뛰쳐나왔답니다. 분노에 차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원망을 쏟아냈어요. 우리 아들 정우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선 뒷마당으로 가서 숨을 골랐지요. 고추장독, 된장독, 간장독. 그 묵직하고 쿰쿰한 냄새가 저를 좀 진정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돋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애써 만든 이 화목하고 번듯한 가정을 그 사돈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이를 갈았답니다. 그때 장독대 맨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항아리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께서 귀한 것만 담아두는 항아리라고 말씀하시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늘 고집이 셌으니 그 경고가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냈지요.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저는 그 항아리 뚜껑을 열었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항아리 속에는 낡고 색이 바랜 천조각 같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꺼내 펼쳐보니 그것은 아주 낡은 부적이었답니다. 색이 바래서 형체도 희미했지만 붉은 글씨로 무언가 잔뜩 적혀 있었어요. 저는 부적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저는 과학과 상식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돈이 이 흉물스러운 것을 우리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을까 싶어 펄쩍 뛰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나한테 저주라도 내리시겠다는 건가? 이래서 사람이 됨됨이가 덜 되었구나. 자기 사위 될 사람 집안에 저주를 품고 있다니. 저는 그 부적을 쥐고 다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사돈은 가고 없었지요. 저는 그 부적을 찢어버릴까 하다가도 혹시나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 전조가 아닐까 싶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 고집만큼이나 저는 미신적인 일에도 쉽게 동요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부적을 집어들고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분명 나를 막으려는 수작일 거야. 이 결혼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주라도 하려는 거겠지. 저는 그 부적을 마치 쥐새끼라도 보듯 쳐다보며 사돈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며칠 동안 저는 그 부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깐깐한 시어머니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결혼을 파기하려는 사돈은 처음 보았거든요.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앳된 척하는 말투를 떨고 있을 때였지요. 한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저에게 그러셨답니다. 어머, 댁 사돈 말이 참 안 됐다더라. 듣자 하니 빚이 산더미라던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또다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빚? 무슨 빚? 저는 그 사돈이 겉으로는 소박해 보여도 시골에서 나름 괜찮은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지며 물었지요. 빚이라니요? 무슨 빚을 그렇게 크게 지셨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난리도 아니래. 그래서 이 결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 하더라. 사돈댁 재산이 몽땅 경매로 넘어갈 판이라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위해, 가문을 위해 애썼는데 그 사돈이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그 부적도 혼수 파기 통보도 모두 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억지로 결론을 내렸지요. 그래, 돈 때문에. 저들은 우리 정우를 벼락부자 며느리감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발을 빼려고 저러는 거로군.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럴 수는 없지. 내 아들을 돈으로 봤다니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지요. 저는 그 사돈이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 살았는지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고갯길을 넘어 사돈댁으로 달려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따져 묻고 싶었답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고 아들의 앞길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지독한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결국 저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장승 서 있는 고갯길을 올랐어요. 그 고갯길은 우리 마을과 사돈댁 마을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늦은 오후라 해가 비스듬히 지고 있었고 길가에 우뚝 선 장승들은 마치 저의 분노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장승코는 닳아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선앙당에는 늘 집신들이 놓여 있었답니다. 저는 그 선앙당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돈이 이 길을 지나며 나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당산나무 아래에 무언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낡은 천조각 같은 것이 묶여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매듭끈이었어요.
굵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마을 사람들의 소원 묶음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이건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묶어두려는 듯 아주 강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돈이 묶은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부적 때문에 불안해했으니 사돈은 또 무슨 흉측한 주술이라도 걸어두었을 거라고 의심했답니다. 저는 그 매듭을 손으로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툭 소리를 내며 노끈이 끊어졌고 저는 그 끈을 마치 독사라도 되는 것처럼 바닥에 던져버렸답니다. 어디까지 비겁하게 굴거요. 우리 아들을 돈 때문에 망치려 들더니 이제는 별 지저분한 짓까지 다 하는구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돈의 비열한 술책이라고 믿었어요.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결혼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그 끈을 그대로 가지고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사돈댁에 도착했을 때 사돈은 마당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뭔가를 열심히 땅에 묻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더욱 화가 났어요. 분명 내게 했던 짓을 덮으려고 증거를 인멸하는 거로군. 저는 달려가 사돈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돌려세웠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온갖 음모를 꾸미더니 이제는 증거까지 없애려 드는 거요? 사돈은 제가 쥐고 있는 찢어진 매듭끈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셨지요. 저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몰아붙였어요. 말해, 당신이 우리 집에 부적을 가져다 놓은 것도 당신이지? 그리고 그 고갯길 선앙당에 묶어둔 그 흉물은 또 뭐란 말이오? 우리 아들을 속여서 결혼하려 하다가 일이 안 풀리니 이제는 저주라도 퍼부어서 이 집안을 망치려는 거요. 나는 당신네 집안을 너무 높게 봤던 모양이요. 돈만 보고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 한 비겁한 사람이었단 말이요. 저는 삿대질을 하며 쉴 새 없이 몰아붙였어요. 사돈은 제 말을 듣고도 계속 눈물만 흘리셨지요. 어머니, 오해십니다. 다 오해세요. 그 대답은 저를 더 자극했을 뿐이에요. 오해? 내가 눈으로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오? 당신이 그 빚 때문에 이 결혼을 파기하려 한 거 아니오. 솔직히 말해요. 우리 정우가 당신네 빚 갚아주길 바랐던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날 정말 독하게 말했답니다. 제가 쏟아내는 모진 말들이 마치 쇠방망이처럼 사돈의 가슴에 꽂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이라고만 대답하실 뿐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이 집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외쳤답니다. 이 결혼 끝입니다. 당신네 같은 집안과는 다신 엮이지 않겠어.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요. 친정으로 돌아와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았어요. 제가 너무 독하게 구렸나 싶다가도 그래도 내 아들 미래를 지키려 한 것뿐인데라며 제 행동을 합리화했지요. 며칠 뒤 저는 정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사돈에게 받은 계약 파기 통보서와 함께 이 이혼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정우는 제 말을 듣고 너무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댁이 왜 갑자기 그러셨는지 아시잖아요. 그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정우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뭐? 내 탓이 아니라고? 네가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내 앞길을 망치고 있는데 내가 널 보호하려는 게 잘못이야? 내 사돈이 빚쟁이라는데 네가 그 짐까지 짊어지겠다고?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떼를 썼어요. 정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세상은 돈이고 현실이야. 네가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겠니? 당장 그 결혼 파기하고 다시 좋은 집안 알아봐야지.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오늘부터 너랑 남이다. 네가 내 눈을 가렸구나. 네가 그렇게 그 집안에 미련이 있다면 그 여자랑 살든지 해.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저는 그날 정말 뼈아픈 말을 내뱉고 말았지요. 제 아들이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고집불통인 제 귀에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조차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아이를 붙잡을 수 있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가봐라.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렇게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제 독선이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답니다. 홀로 남은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돈이 사실은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헛소문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소문의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결국 그 사돈이 암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나를 동정받으려고 꾸며낸 연극일 거야.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사돈에 대한 앙금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저는 며칠 후 그 텅 빈 고갯길을 다시 혼자 걷게 되었답니다. 장승들이 서 있는 그 고갯길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어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며 며칠 전 사돈과 멱살 잡고 싸웠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제가 했던 모든 모진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지요. 빚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려 했다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걸까? 저는 그날의 증거였던 그 낡은 부적과 찢어진 매듭끈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찢어진 끈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끈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왜 저리도 단단하게 묶여 있었을까? 분노 대신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저는 이제 사돈댁으로 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답니다. 비록 제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사돈댁에 도착했어요. 그 집은 며칠 전 제가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쓸쓸해 보였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며칠 전 제가 흙에 묻으려던 사돈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처자였어요. 그녀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움찔하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님, 그 낮은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저는 예의를 차릴 여유도 없었어요. 내 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안은 며칠 전이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병원의 약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감돌았어요. 안방에서 사돈이 기력이 쇠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구렸어요. 제가 다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꿇자 사돈은 저를 밀치려 했으나 힘이 없으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될 뻔했던 처자가 제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답니다. 이거라도 보세요. 어머님, 저희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 낡은 상자를 받아 들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지요. 냄새가 고약하게 났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답니다. 상자 안에는 온갖 병원 기록과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수술 기록, 항암 치료 스케줄표, 그리고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들까지. 그제야 제가 들었던 소문들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사돈댁은 빚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사돈의 병원비로 쓰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그분은 3년 전부터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왜 혼수를 급히 마무리하지 못했는지, 왜 제가 그렇게 무리해서 결혼을 막으려 했는지 아시겠지요? 사돈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어머니께 평생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정우 도련님은 참으로 바르고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런 분에게 저희 집안의 빚과 병까지 떠안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파기하는 것만이 정우 도련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빚은 사실은 사돈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탐욕이라고 몰아붙였던 결혼 파기는 아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찢어진 매듭끈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고통과 슬픔을 우리 집안에서 묶어두고 싶다는 간절한 기원이었던 거예요. 당산나무 아래에 묶인 그 끈은 사돈이 병마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절망을 묶어두려 했던 비통한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저는 제 고집과 편견으로 그 숭고한 희생을 모욕했던 거예요. 상자 맨 밑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답니다. 제가 정우와 며느리가 될 뻔했던 처자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부디 행복하거라. 엄마는 괜찮다. 그것은 사돈이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처자가 썼을 리도 없지요. 저는 그것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 글씨는 바로 제 아들 정우의 필체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이 글씨는 정우가 쓴 건가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련님께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알게 되시면 이 결혼을 막을까봐 너무 걱정하셨어요. 도련님은 어머니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둘이서만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께는 빚이 많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결혼을 파기하려 했던 거예요. 도련님께서 어머니께 당분간은 내가 나쁜 놈이 되어야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진은 도련님께서 어머니께 드리지 못하고 몰래 간직하고 계셨던 거래요. 사돈 되실 분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련님도 빚을 내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가 모질게 내쫓았던 아들이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시한부인 사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라고 소리쳤던 그날 아들은 이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사돈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며 결혼을 막으려 했던 숭고한 희생자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그 모든 오해의 중심에서 제 고집으로 아들과 사돈을 모두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못난 어미였던 거예요. 제 입에서 쏟아냈던 독설들, 계약 파기 운운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비열함, 멱살을 잡고 추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제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감히 그 숭고한 희생을 돈 문제로 짓밟으려 했다니. 제 두 손으로 제 아들의 심장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답니다. 정우야, 내 아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다오. 그 흑백 사진 속의 아들의 미소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그 사진 뒷면의 글씨는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엄마는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엄마는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게 낫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처자가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당장 정우를 찾아야겠어요. 그 아이를 붙잡아야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 아이에게 말해야 한단 말이오. 저는 그 길로 사돈댁을 나섰어요. 이제는 텅 비어버린 장승 고갯길을 다시 걸어 내려갔지요. 아까와는 달리 이제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회한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저는 장승 앞에 멈춰 섰어요. 그 굵고 묵직한 장승이 마치 제 잘못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증인처럼 보였지요. 저는 장승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장승아, 네가 다 봤지? 내가 얼마나 못난 어미였는지, 내 고집 때문에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다 봤을 것 아니니. 저는 그곳에서 아들을 향한 간절한 용서를 빌었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사돈에게 얼마나 모질게 구렸는지, 그리고 저의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마을 회의를 열어 제가 사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리고 정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대신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제가 함께 가자고 고집했지만 아들이 거절했던 그 옛날의 장소들을 찾아다녔답니다. 며칠을 헤맸을까요? 결국 저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 근처에서 낡은 잠바를 걸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정우를 발견했어요. 정우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가려 했지만 저는 그동안의 모든 모진 말을 거두고 오직 두 손을 내밀었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손잡아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정우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눈빛에서 예전의 독선 대신 깊은 후회와 눈물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정우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답니다. 네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니, 엄마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단다. 엄마의 고집이 너무 세서 내 마음을 보지 못했어. 사돈께도 내게도 너무 미안하다. 정우는 제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저와 아들은 그곳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결국 저는 사돈댁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우와 함께 갔지요. 사돈은 여전히 병색이 짙으셨지만 정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흑백 사진 뒷면에 글씨를 보여드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었는지 용서를 구했어요. 사돈은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이해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그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결혼은 잠시 미뤄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장승 서 있는 고갯길을 걸을 때면 예전처럼 분노에 차서 걷지 않아요. 그 길은 이제 저에게 깊은 깨달음과 치유의 길로 남아있답니다. 묵묵히 서 있는 장승 아래를 걸으며 저는 조용히 되뇌곤 해요. 사람의 마음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희생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었지요.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제 모진 세월이 이토록 아름다운 교훈으로 마무리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에요.